피고도 5분간 재변론해 주십시오. 피고 측 재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2항 적용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서 개정 규정 시행 후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시행 후 손해배상 청구분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수식이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만약에 조사에가 빠진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 후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행 후에라고 되어 있다고 볼 때 시행 후에가 부사구문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것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해석상 당연히 이것은 개정 규정 시행 후에 발생한 그러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지 보온 사항과 같이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호조치 및 관련 의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와 관련하여 지금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가운데 유출 건수가 많은 것들을 짚어보면 SK 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건, 옥션은 1,800만 건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조가 규정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바 조치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그러한 의무들을 이행하였다면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사건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분명히 이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의무들은 피고 측이 이행한 바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행은 하였지만 미흡하였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자체는 하였기 때문에 28조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의 의무는 이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 측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규정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는 권고사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또 무엇을 하면 좋다, 무엇을 하는 게 좋겠다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권고사항이고 이 권고를 따르면 좋은 점이지만 그러나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시에 규정된 모니터링과 망분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망분리는 피고 측이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행은 하였습니다. 망분리 조치 자체는 시행을 하였고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개발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망분리 대상에서 빠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피고 측에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무리한 요청이고 또 유출된 개인정보의 용량이 3기가에 불과합니다. 영화 한 편이 4기가 넘는데 3기가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속에서 3기가가 유출된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조작 사건이나 시세조종 사건을 조사할 때도 며칠, 몇 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실시간으로 3기가의 아주 미미한 용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2 끝에서 두 번째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판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유출된 사건에서 7만 원에서 20만 원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다만 아이디, 성별, 나이, 거주지 등이 유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원고의 주장은 피고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측 재변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판부와 재판부에서 선임한 전문 심리위원이 양 대리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시간은 약 2분으로 제한하고 다소 초과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먼저 재판부에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원고 대리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용량 트래픽 모니터링의 근거 조문이 미래부 고시하고 그다음에 방통위 고시 4조 5항 2호 맞습니까? 미래부 고시와 그리고 계약상의 이용 계약상의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침입 탐지 시스템이 그 대용량 트래픽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 조문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침입 탐지 시스템이 대용량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트래픽 모니터링의 경우는 그 망과 망 사이에 생기는 트래픽을 그 자동적으로 이런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그 정보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DB가 3기가가 3시부터 4시 반까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한글 파일을 저장할 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것과 같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트래픽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그 전달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또 그 보안 교육 실시하지 않는 것과 그 보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는데 그 보안 교육 실시하지 않는 것과 손해 사이에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 보안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야 될 의무 중 하나인 비상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D의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용용 프로그램을 깔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그 백도어 프로그램이 포함된 비상업용 무료 프로그램이 그 백신 프로그램으로 탐지가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백도어 프로그램이 포함된 비상업용 무료 프로그램이 백신 프로그램으로 탐지가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는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백신의 경우도 계속해서 그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업데이트했거나 아니면 D의 경우에 백신 프로그램을 깔았다라면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그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언급하셨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규범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예,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고시에서 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고는 있어서 권고사항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DB 서버 관리자의 로그아웃 사이과 그다음 개인정보 유출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을 하셨는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DB 서버 로그아웃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인과관계라는 것은 손해와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커가 그 권한을 획득하여서 접속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해커가 접속하는 데 있어서는 로그아웃하고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본사안에서는 이제 망분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망분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재변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성이 돼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분류가 된다면 망분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아직 개발이 덜 되어서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망분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전문 심리위원 중에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신하 팀, 피고 쪽에 묻겠습니다. 그 아까 설명하실 때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를 하고 그러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근거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 근거한 것인가요? 처리 위탁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준비 서면을 갖고 계시면 예. 저희 8페이지에 이렇게 괄호 3번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동법 제2항에 따르면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25조이고 동법 제2항에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일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다 하셨나요? 재판장이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이 사건 분석용 DB가 이 개인정보라고 보고 당연히 소송을 내셨는데 정보통신망법 2조 2호 소정의 개인정보 중에 본문의 개인정보가 있고 괄호 안의 개인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라는 개념도 있는데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정보가 결합돼야지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지금 분석용 DB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디, 성별, 나이, 거주지가 식별 정보,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 성별, 나이, 거주지 이 네 가지 항목 자체로 이 네 가지 항목이 결합돼서 지금 특정 개인이 식별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걸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나온 아이디, 성별, 거주지 등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결합되어서 범죄 등에 도용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 결합돼야지만 특정 개인 식별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이 네 가지 항목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고 있는 정보라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원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디가 현재 인터넷상에서 그 성명과 같은 정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동까지만 기재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 성별, 아이디인데 같은 동에 똑같은 나이를 가지고 똑같은 성별을 가지면서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은 이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구매 내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것을 사람은 어떤 주소 같은 것은 동일할 수 있어도 실제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매 내역까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아이디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 내역과 아이디만으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항목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된다. 이것만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항목만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거라면 이 자체가 완전한 개인 정보다 그 말씀이시네요.
사실상 인터넷에 아이디만 검색해도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활동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검색 엔진 등이 현재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상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동일한 아이디는 사실상 저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라는 것은 이미 중복 확인을 항상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개인들이 각자 자신들만이 쓸 수 있는 아이디를 보유한 상태이므로 아이디는 동일성, 오히려 성명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단 한 사람만을 그게 P고 A사의 쇼핑몰 안에서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원고 대리인들이 얘기하는 인터넷이라는 열려진 공간에서는 동일한 아이디를 여러 서비스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그런 동일 아이디 또한 그 여러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타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같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개 항목으로만 개인정보성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부가 뒤에 구매 내역까지 결합해서 개인정보, 즉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지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구하고 있는데 각 청구 금액에 따라 유출 전에 불법행위, 즉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유출됐다는 부분과 유출 후에 통지가 지연돼서 정신적 위자료를 구하는 부분이 각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90% 정도로 보고 사후적 주의 의무인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로 보고서 이 금액을 산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발생한 해킹으로서 죄송합니다. 저희 원고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보았고 그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후적 보호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인정을 바라는 바로 이제 10%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유출 이후에 통지가 지연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더 정신적 손해가 증가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그거는 그 정보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주장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 중에는 암과 관련된 서적, 좀 민감 정보인지 아직 판단을 재판부가 해봐야 되지만 좀 민감 정보성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당한 원고도 있고 아닌 원고들도 있는데 상관없이 모두 정신적 손해가 똑같습니까?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고 어느 정도 주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피고 측 회사에서 이러한 과실로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정신적 피해 자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판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피고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제출한 준비 서면 3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4번 반괄호 4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지금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임을 자백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 없이 개인정보라서 재판부가 개인정보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까? 개인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연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결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피고 대리인이 마치 준비 서면에 개인정보임을 자백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당 부분은 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리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피고 측에서는 지금 서면의 내용과는 다르게 아까 변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인정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합을 했을 경우에 식별 가능성이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해당 사안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걸친 부분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에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고 측 입장은 이 비식별화 조치에 관련된 이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늘 그럼 충족하는 정보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정보라고 보는 겁니까? 사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는 이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해당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이유는 규정상 공백이 있는 부분이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보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이러한 개인정보만으로는,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피고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 원고 대리인에게 그 재판부가 성명한 바에 따르면 이 분석용 DB는 아이디, 성별, 나이, 거주지의 동까지 항목만으로도 이 4가지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쇼핑몰 구매 내역까지 결합시키면 총 뭐 구매 항목 또는 금액 또 구매 시간 등이 더 결합이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구매 내역 가운데 그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뭐 암 관련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동까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해당 동에 암 관련 환자가 2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 관련 서적을 이러이러한 서적을 구매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심리위원 질문도 없고 하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최후 변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리인이 2분씩 변론해 주십시오. 먼저 원고 대리인부터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적 주의 의무인 기술적 관리 의무, 즉 망분리 의무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었고, 사후적 주의 의무인 통지 의무에 대해서 피고 측은 해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스스로 반성은커녕 일주일 동안 해킹 사실을 숨기고 책임에 대해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법정에서 동제도의 취지에 알맞는 사법부의 엄중한 결정을 해주시어 추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방지 및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피고 대리인 변론하십시오. 예, 피고 측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은 지금까지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가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재산적 손해가 일단 없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 침해도 심각해야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커가 침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해커는 이미 검거되어서 퍼뜨린 정황도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사안은 너무 피고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기술적 관리적 의무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이용계약상 의무,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사실관계에서 보시다시피 피고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또 이를 준수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피고는 정보통신 제공자입니다. 통상의 기술 수준으로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였고 해커는 이를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적인 해킹 기술로서 이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를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과도한 청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고, 피고, 대리인 모두 충분히 변론을 듣고 서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사건 번호 2016-6824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기일을 정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평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재판장 역할을 맡으셨던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오늘의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승소인지 패소인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되나요? 말씀하실 내용 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에 걸쳐서 두 개 팀이 경연을 했기 때문에 이 두 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송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결과가 정해져 있고 그걸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고 피고의 주장 입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그래서 이 경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경연팀의 원피고와 두 번째 경연팀의 원피고의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3명의 판사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의 시간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리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재판을 같은 신급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이 발생하면 당 재판부에 권위에 심각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감안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두 개의 경연팀의 주장 입증과 상관없이 이 문제로 제시된 사안만을 보고 그게 모두 입증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피고 A 그 쇼핑몰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중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작업을 회사 외부망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 단말기에서 대해서 전혀 보완을 하지 않았어요. 그 개발팀장의 개인 노트북을 접속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요. 아무리 내부망에서 보안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사소한 취약점, 바로 보안 홀이 생기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보여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재판 중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분석용 DB를 뽑았는데 아이디와 성별, 나이, 주소가 있고 구매 내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분석용 DB에 넣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분석이 끝나면 원래 고객 정보와 결합을 해서 재식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분석용 DB 자체는 일정한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뺐죠. 그리고 생년월일 같은 건 빠져 있고 합니다만 재식별 위한 중요한 연결자인 아이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피고 A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한 개인정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해커가 이 분석용 DB를 해킹하는 데 머물지 않고 메인 데이터베이스까지 침입을 해서 가져갔다면 뭐 그건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회사, 쇼핑몰 회사의 과실이 명백해 보여서 이 사건은 원고 승으로 판결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판결 금액이 이제 문제인데 일단 300만 원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또 100만 원의 법정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충격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판정 여반 맡으셨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승소에 대한 패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바로 순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대상입니다. 오늘은 음악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두구두구를 한번 같이 가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대상 외칩니다. 대상. 과연 네 팀 중에 어느 곳이 됐을지 제가 외치면 축하한다고 박수를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솔루션 팀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최우수상 팀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보스팀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다재다능 팀과 이신하 팀 두 팀 다시 한번 더 모두 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